한국인이 가장 널리 읽은 외국 소설을 꼽으라고 하면 데미안이 앞쪽에 놓일 겁니다. 중장년층에서는 특히 압도적으로 이 책이 꼽히는데요. 벌써 데미안 창간 100주년이 넘었습니다. 성장에 대한 대담하고 관통하는 듯한 묘사, 휴머니즘적 이상과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책입니다. 주인공 싱클레어는 화목한 가정에서 선의 세계만을 경험하며 자랍니다. 라티노 학교에 다니는 10살 무렵부터 이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요. 이런 싱클레어는 프란츠 크로모와 어울리게 되며 그에게 사과를 훔쳤다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이를 구실로 싱클레어는 어두운 세계에 빠지게 됩니다. 어두운 세계에서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했던 싱클레어 앞에 데미안이 나타나게 됩니다. 데미안은 또래와는 다르게 어딘가 성숙하고 모든 걸 다 알고 있는 듯 보였죠. 그리고 싱클레어에게 먼저 다가와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데미안이 이야기하는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지금까지 싱클레어가 알던 것과는 매우 달랐습니다. 이 일을 통해 선과 악에 대해 조금씩 생각하고 이해하기 시작하게 되죠. 그럼 데미안의 첫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1. 두 세계. 내가 10살 때 소도시에서 라틴어 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있었던 일로 이야기를 시작하겠다. 많은 냄새가 밀려와 아픔과 기분 좋은 전율이 안에서부터 나의 영혼을 뒤흔든다. 어두운 골목길, 환한 집과 탑들, 시계탑 종소리와 사람들의 얼굴, 편안하고 포근하고 아늑한 방들, 비밀과 유령의 깊은 공포가 가득 서린 방들, 좁고 따뜻한 곳, 토끼와 하녀들, 가정 상비약과 말린 과일 냄새가 난다. 그곳에는 두 개의 세계가 뒤섞여 있었다. 그 양극에서 낮과 밤이 나왔다. 그중 한 세계는 아버지의 집이었다. 그 세계는 더 좁아서 엄밀히 말해 나의 부모님만 있는 세계였다. 내가 거의 다 아는 그 세계의 이름은 아버지와 어머니, 사랑과 엄격함, 모범과 학교였다. 은은하게 빛나고 맑고 깨끗한 그 세계에는 부드럽고 다정한 이야기, 깨끗이 씻은 손과 깔끔한 옷, 훌륭한 예절이 있었다. 거기서는 아침에 찬송가를 불렀고 크리스마스를 축하했다. 미래로 가는 똑바른 선과 길이 있었고 의무와 책임, 양심의 가책과 참회, 용서와 선한 의도, 사랑과 존경, 성경 말씀과 지혜가 있었다. 삶을 맑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살려면 이 세계에 머물러야 했다. 하지만 다른 세계가 벌써 우리 집 한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완전히 다른 그 세계는 다른 냄새가 나고 다르게 말하고 다른 것을 약속하고 요구하는 곳이었다. 이 두 번째 세계에는 하녀와 기술을 배우는 수습공들, 유령 이야기와 좋지 못한 소문이 있었다. 도살장과 감옥, 술 취한 사람들과 욕하며 싸우는 여자들, 새끼를 낳는 암소와 쓰러진 말, 강도와 살인과 자살 이야기 같은 엄청나고 흥미로우며 무시무시하고 수수께끼 같은 다양한 일들이 있었다. 아름답고 섬뜩하고 거칠고 잔인한 이 모든 일들은 사방에서 바로 옆 골목과 바로 옆집에서 일어났다. 경찰과 불황자들이 돌아다니고 술에 취한 사내들이 마누라를 두들겨 패고 저녁이면 어린 소녀들이 공장에서 우르르 쏟아져 나왔다. 노파들이 사람에게 마법을 걸고 병이 들게 만들 수 있었고 숲에는 도적들이 살았으며 방화범이 시골 경찰에게 체포되었다. 이 두 번째 격한 세계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있는 우리 집만 빼고 도처에서 쏟아져 나와 냄새를 풍겼다. 정말 다행이었다. 여기 우리 집에 평화와 질서와 안식이 있고 의무와 양심, 용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은 정말 멋진 일이었다. 시끄럽고 요란하며 음침하고 폭력적인 전혀 다른 것이 있지만 팔짝 한 번만 뛰면 어머니에게 도망칠 수 있다는 것도 멋졌다. 가장 이상한 것은 이 두 세계가 서로 맞닿아 있다는 것이었다. 두 세계는 얼마나 바짝 붙어 있었던가. 이를테면 우리 집에서 일하는 하녀 리나는 저녁 기도 시간에 깨끗이 씻은 손을 판판하게 매만진 앞치마 위에 올려놓고 거실 문 옆에 앉아 맑은 목소리로 노래를 함께 불렀다. 그때 그녀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세계, 우리 세계,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바로 부엌이나 장작을 보관하는 헛간에서 내게 머리 없는 난쟁이 이야기를 해주거나 작은 푸줏간에서 이웃 여자들과 싸우는 그녀는 다른 세계에 속하고 비밀에 둘러싸인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모든 것이 그랬지만 나 자신이 특히 그랬다. 나는 물론 밝고 올바른 세계에 속했으며 부모님의 아들이었다. 하지만 눈을 돌리고 귀를 기울이면 도처에 다른 것이 있었다. 낯설고 무서울 때가 많고 한결같이 양심의 가책과 두려움을 느꼈지만 나는 그 다른 세계에서도 살았다. 심지어 금지된 세계에서 사는 것이 가장 좋을 때도 가끔 있었다. 그래서 밝은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일일 테지만 덜 아름답고 더 지루하고 황량한 곳으로 돌아오는 듯 느껴지곤 했다. 나의 삶의 목표는 아버지와 어머니처럼 밝고 순수하고 우월하고 정돈된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하지만 거기까지 가려면 먼 길을 가야 했다. 진득하게 학교를 다니고 대학을 마치고 각종 검사와 시험을 치러야 했다. 하지만 그 길은 끊임없이 또 다른 어두운 세계 옆이나 가운데를 지나갔기에 어두운 세계에 머무르거나 속에 아예 빠져버리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은 아니었다. 잘 알고 있었다. 나는 그런 일을 겪은 탕자의 이야기를 열심히 읽었는데 거기선 언제나 아버지와 선한 세계로 돌아오는 것이 구원이며 훌륭한 일이었다. 나는 그것만이 올바르고 선하고 바람직하다고 느꼈지만 악한과 탕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야기 부분에 훨씬 더 마음이 끌렸다. 솔직히 말해서 탕자가 참회하고 다시 제 길을 찾는 것이 안타까울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런 말은 입 밖에 내지도 생각하지도 않았다. 그냥 예감이나 막연한 가능성으로서 감정의 맨 밑바닥에 어렴풋이 존재했을 뿐이다. 나는 악마를 상상하면 변장을 했든 안 했든 그가 저 아랫거리나 장터 혹은 술집에 있다고 상상할 수는 있어도 우리 집에 있다고는 절대 상상할 수 없었다. 내 누이들도 밝은 세계에 속했다. 하지만 그들은 근본적으로 나보다 아버지 어머니와 더 가깝고 더 착하고 예의 바르고 실수가 적은 듯 보일 때가 많았다. 단점과 나쁜 버릇이 있었지만 그렇게 심각해 보이진 않았다. 어두운 세계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나처럼 악과 만나면 그렇게 고통스럽고 힘들어하지 않은 듯했다. 누이들이 부모님과 마찬가지로 아끼고 존중해야 하는 존재였다. 그들과 싸울 경우 나중에 양심에 비추어 보면 언제나 내가 나쁘고 싸움을 건 쪽으로 용서를 빌어야 했다. 누이들을 모욕하면 부모님과 선과 규율을 모욕하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내게는 누이들보다 오히려 거리의 못된 악동들과 나눌 수 있는 비밀이 있었다. 햇빛이 환하고 양심에 거릴 것 없이 기분 좋은 날에는 누이들과 놀고
그들에게 착하고 얌전하게 굴면서 성실하고 고결한 빛 가운데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좋을 때도 많았다. 천사라면 당연히 그래야만 했다. 천사는 우리가 아는 최고의 존재였다. 천사가 되어 크리스마스와 행복할 때처럼 밝은 소리와 향기에 둘러싸이면 얼마나 달콤하고 놀라울까 생각했다. 아, 그런 시간과 날들은 얼마나 적었던가. 착하고 해롭지 않은 허락받은 놀이를 할 때 나는 종종 누이들이 보기에 지나치게 열을 내고 격해졌다. 그래서 싸움과 불행한 일이 벌어져 화가 치밀면 끔찍하게 변해 나쁘다는 걸 가슴 깊이 절절히 느끼면서도 나쁜 말과 행동을 했다. 그러고 나면 후회와 참회에 힘들고 어두운 시간이 찾아왔다. 그 다음 용서를 비는 아픈 순간이 오고 다시 밝은 빛이 비치고 갈등이 없는 잔잔하고 고맙고 행복한 몇 시간, 아니 순간이 찾아왔다. 나는 라틴어 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같은 반에 시장의 아들과 살림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가끔 어울렸다. 그들은 거칠지만 선하고 허락된 세계에 속한 소년들이었다. 그러나 나는 우리가 평소 경멸하는 이웃 공립초등학교 아이들과 더 친하게 지냈다. 내 이야기는 그들 중 한 명과 함께 시작된다. 10살 생일이 막 지났을 때였다. 수업이 없는 어느 날 오후, 나는 이웃에 사는 두 소년과 함께 쏘다니고 있었다. 그때 키가 더 크고 힘이 세고 거친 13살쯤 된 사내애가 다가왔다. 공립초등학생인 그 아이는 재단사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는 술꾼이었고 가족 모두 평판이 좋지 않았다. 프란츠 크로머, 잘 아는 아이였다. 나는 그 아이가 무서웠고 그가 우리 속에 끼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벌써 어른처럼 굴고 젊은 공장 직공의 걸음걸이와 말투를 흉내냈다. 우리는 앞장선 그를 따라 다리 옆 강기슭으로 내려가 첫 번째 다리 밑으로 들어갔다. 이제 세상은 우리를 볼 수 없었다. 아치 모양의 다리와 느릿느릿 흐르는 강물 사이의 좁은 강기슭에서 유리 조각과 잡동사니, 뒤엉킨 녹슨 철사 뭉치와 다른 오물 등 온갖 쓰레기가 잔뜩 널려 있었다. 거기서 가끔 쓸만한 물건을 찾아냈다. 우리는 프란츠 크리머의 지휘 아래 그곳을 샅샅이 뒤져 찾아낸 물건을 보여주어야 했다. 그럼 프란츠는 호주머니에 집어넣거나 강물에 던져버렸다. 그는 혹시 납이나 노쇠나 주석으로 된 물건이 있는지 살펴보라 하고는 그런 물건이 나오면 모조리 자기 호주머니에 넣었다. 뿔로 된 낡은 빗도 챙겼다. 같이 어울리면서 마음이 무척 조마조마했다. 아버지가 알면 어울리지 말라고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프란츠가 무서웠기 때문이다. 그가 나를 받아주고 다른 아이들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기뻤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그와 어울렸지만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프란츠는 명령하고 우리는 복종했다. 이윽고 우리는 땅바닥에 앉았다. 프란츠는 강물에 침을 뱉었는데 그 모습이 꼭 어른 같았다. 그는 이쇠로 침을 뱉어 원하는 지점을 맞힐 수 있었다. 대화가 시작되고 소년들은 학생들이 저지르는 갖가지 영웅담과 나쁜 짓을 자랑스럽게 떠벌렸다. 나는 입을 다물고 있었는데 그래서 눈에 띄고 크로모의 분노를 살까 겁이 났다. 같이 온 두 아이는 처음부터 나와 거리를 두고 공공연히 크로모의 편이 되어 있었다. 나는 그들 사이에서 이방인이었다. 내 옷과 태도가 그들에게 반감을 주는 듯한 느낌이었다. 프란츠가 라틴어 학교의 학생이자 좋은 집안 아들인 나를 좋아할 리 없었고 다른 두 아이 역시 여차하면 나를 부정하고 버리고 갈 것 같았다. 결국 순전히 두려운 나머지 나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허풍스런 도둑 이야기를 꾸며냈다.
어느 날 밤, 한 아이와 모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에서 한 자루 가득 사과를 훔쳤다고 했다. 그것도 여느 사과가 아니라 최상품인 레네트와 황금빛 파르네메를 훔쳤다고. 한순간의 위험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 속으로 도망친 것이다. 평소에도 나는 이야기를 잘 꾸며서 들려주곤 했다. 단지 바로 말문이 막혀 더 나쁜 일에 휘말릴까봐 가진 재주를 화려하게 펼쳐 보였다. 우리 중 하나가 계속 망을 보아야 했고 그동안 다른 하나가 나무에서 사과를 아래로 던졌다고 했다. 사과 자루가 너무 무거워 자루를 풀어 절반을 두고 갔다가 30분 후에 돌아와 마저 가져갔다는 말도 했다. 이야기를 끝내고 나는 박수를 조금 기대했다. 마지막에는 열을 내어 이야기를 꾸며내면서 스스로 감동했다. 작은 두 아이는 어서 끝나길 기다리며 말이 없었지만 프란츠 크리머는 눈을 가늘게 반쯤 뜨고 나를 뚫어져라 쳐다보며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그게 정말이야? 내가 말했다. 정말이야. 그러니까 정말이란 말이지. 그래, 정말이야. 속으로는 숨이 막힐 만큼 두려웠지만 나는 고집스레 단언했다. 맹세할 수 있어? 나는 깜짝 놀랐지만 얼른 그럴 수 있다고 했다. 그럼 말해. 하느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하느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좋아. 프란츠는 이렇게 말하고 몸을 돌렸다. 그것으로 다 잘 된 줄 알았다. 프란츠가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하자 기뻤다. 다리 위로 올라오자 나는 소심하게 이제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프란츠가 웃으며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어. 어차피 우린 가는 길이 같으니까. 프란츠가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데 도망칠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런데 프란츠가 정말 우리 집 쪽으로 가는 것이었다. 드디어 우리 집 대문과 굵은 놋새 손잡이, 창문에 비친 햇빛과 어머니 방에 처진 커튼이 보였다.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 집에 돌아왔구나. 얼마나 좋고 축복받을 일인가. 집으로, 밝고 평화가 깃든 곳으로 돌아온 것이다. 재빨리 문을 열고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닫으려고 하는데 프란츠 크리머가 밀치고 따라 들어왔다. 빛이 안뜰에서만 들어오는 서늘하고 어두운 타일이 깔린 현관에서 프란츠가 옆에 서서 내 팔을 잡고 나직하게 말했다. 그렇게 서두를 거 없다니까. 나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내 팔을 잡은 그의 손이 무쇠처럼 단단했다. 도대체 어쩌려는 걸까? 혹시 나를 괴롭히려고? 나는 속으로 생각했다. 지금 소리를 지르면, 크고 격렬하게 소리를 지르면 위에서 당장 누가 내려와 구해주지 않을까? 하지만 그만두었다. 무슨 일인데 뭘 바라는 거야? 내가 물었다. 별것 아니야. 너한테 물어볼 게 좀 있어. 다른 애들은 들을 필요가 없거든. 그래? 무슨 말을 더 듣고 싶은데? 나 올라가야 해. 알잖아. 프란츠가 나직히 말했다. 너도 알지? 무퉁이 물방앗간 옆 과수원 누구네 건지. 아니 몰라. 물방앗간 주인 거겠지. 프란츠가 팔로 나를 감싸 안더니 자기 쪽으로 확 끌어당겼다. 그 바람에 그의 얼굴을 코앞에서 봐야 했다. 두 눈에는 아기가 번뜩이고 사악하게 빙글빙글 미소 짓는 얼굴에는 잔인함과 힘이 넘쳐 흘렀다. 그래 꼬마야. 나는 과수원이 누구네 건지 알아. 과수원에서 사과를 도둑 맞았다는 것도 한참 전부터 알고 있었어. 누가 과일을 훔쳐갔는지 말해주면 주인이 2마르크를 주겠다고 한 것도 알지? 내가 소리쳤다. 세상에, 하지만 주인한테 아무 말도 안 할 거지? 프란츠의 명예심에 호소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그는 다른 세계 사람이었고 그에게 배신은 죄가 아니었다. 똑똑히 느꼈다.
그런 일에서 다른 세계 사람들은 우리하고는 달랐다. 크로모가 웃음을 터뜨렸다. 아무 말도 안 할 거냐고? 야, 넌 내가 가짜 돈이라도 만드는 줄 아니? 그래서 직접 이 마르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난 가난한 놈이고 우리 아버지는 너희 아버지처럼 부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 마르크를 벌 수 있으면 벌어야 해. 어쩌면 주인이 더 줄지도 모르지. 크로모가 갑자기 나를 놓아주었다. 이제 우리 집 현관에서는 평화와 안전의 냄새가 나지 않는다. 나를 둘러싼 세계가 와르르 무너졌다. 크로모는 나를 고발할 테고 그럼 나는 범죄자가 된다. 사람들이 아버지에게도 말하겠지? 어쩌면 경찰까지 올지도 몰라. 쭉박쭉 혼돈의 공포가 나를 위협하고 온갖 추악하고 위험한 일이 나를 향해 몰려왔다. 내가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전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맹세까지 했다. 세상에, 세상에. 눈물이 나왔다. 돈을 내고 풀려나야 할 것 같아 절망적으로 호주머니란 호주머니는 다 뒤져보았다. 사과도 주머니 칼도 아무것도 없었다. 문득 시계 생각이 났다. 낡은 은시계였는데 가지는 않지만 그냥 들고 다녔다. 할머니가 주신 시계였다. 나는 그 시계를 얼른 꺼냈다. 크로모, 내 말 좀 들어봐. 이러면 안 돼. 안 좋은 짓이야. 내 시계를 줄게. 이거 봐. 미안하지만 이것밖에 없어. 너 가져. 은시계야. 좋은 시계야. 조금 문제가 있지만 고치면 돼. 크로모는 빙긋 웃으며 커다란 손으로 시계를 받았다. 그 손을 보며 정말 거칠고 악의에 차 있다고 느꼈다. 그 손이 나의 삶과 평화를 움켜쥐려고 하고 있었다. 은으로 만든 거야. 내가 쭈뼛쭈뼛 말하자 크로모가 심한 경멸을 보이며 말했다. 은이라도 고물시계 따윈 필요 없어. 너나 고쳤어. 나는 그가 정말 가버릴까봐 두려워 떨며 소리쳤다. 하지만 프란츠, 잠깐만 기다려. 이 시계 가져. 진짜 은으로 만든 거야. 정말이라니까? 그것 말고는 가진 게 없어. 그가 경멸하듯 차갑게 쳐다보았다. 그러니까 넌 내가 누구한테 갈지 아는구나. 그런데 난 경찰한테도 말할 수 있어. 잘 아는 경찰 아저씨가 있거든. 크로모가 가려고 몸을 돌렸다. 나는 그의 옷소매를 붙잡았다. 그렇게 가게 둘 수는 없었다. 그가 그렇게 가버리고 난 다음 벌어질 모든 일을 견디느니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았다. 나는 울컥해서 쉰 목소리로 애원했다. 프란츠, 멍청한 짓 하지 마. 그냥 장난하는 거지? 그래, 장난이야. 하지만 너한테는 비싼 장난이 될 수 있을걸? 프란츠, 내가 뭘 해야 하는지 말해봐. 뭐든 다 할게. 크로모는 눈을 가늘게 뜨고 나를 찬찬히 뜯어보더니 또 웃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친절한 척하며 말했다. 그렇게 멍청한 척 굴지 마. 너도 나만큼 잘 알잖아. 난 이마르크를 벌 수 있고 그 돈을 던져버릴 만큼 부자가 아니야. 알잖아? 하지만 넌 부자고 시계까지 갖고 있지. 네가 나한테 이마르크만 주면 돼. 그럼 다 끝나는 거야. 그제야 그의 논리를 이해했다. 하지만 이마르크라니. 내게 이마르크는 10마르크, 100마르크, 아니 1000마르크와 똑같이 손에 넣을 수 없는 큰 돈이었다. 나는 돈이 없었다. 어머니한테 맡겨둔 저금통에 삼촌이 오거나 그 비슷한 일이 있을 때 받은 10페니히와 5페니히 동전 몇 개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 외에는 한 푼도 없었다. 아직 용돈을 받을 나이도 아니었다. 난 서글프게 말했다. 가진 게 없어. 돈은 하나도 없어. 하지만 그거 말고는 뭐든 다 줄게. 인디언 책도 있고 장난감 병정도 있어. 나침반도 있어. 그거 줄게. 크로모는 뻔뻔하고 심술궂게 입을 삐죽거리더니 바닥에 침을 퇴 뱉었다. 그리고 명령하듯 말했다. 헛소리 집어치워. 그런 너절한 쓰레기는 너나 가져. 나침반이라고? 나 더 화나게 하지 마. 잘 들어. 돈이나 내놔.
하지만 돈이 없다니까?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나도 어쩔 수가 없잖아. 그럼 내일 이마르크 가져와. 수업 끝나고 저 아래 시장에서 기다릴게. 그럼 끝나는 거야. 돈 안 가져오면 그땐 두고 봐. 알았어. 하지만 대체 어디서 돈을 구해야지? 맙소사 하나도 없는데? 너희 집에 돈 많잖아. 그건 네가 알아서 해. 그럼 내일 수업 끝나고 보자. 말해두는데 만약 안 가져오면. 크로머는 내 눈을 무섭게 노려보고 다시 침을 퇴 뱉더니 그림자처럼 사라졌다. 위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었다. 이제 나의 삶은 무너져 버렸다. 도망쳐 다시는 돌아오지 않거나 물에 빠져 죽을까 생각해 보았다. 하지만 어느 쪽도 똑똑히 그려볼 수는 없었다. 나는 맨 아래 계단 컴컴한 곳에 웅크리고 앉아 불행에 몸을 맡겼다. 바구니를 들고 장작을 가지러 내려오던 리나가 거기서 울고 있는 나를 보았다. 나는 리나에게 위에다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부탁하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유리문 옆 옷걸이에 아버지 모자와 어머니 양산이 걸려 있었다. 그 모든 것에서 고향과 다정함이 흘러왔다. 돌아온 탕자가 옛날 고향의 방을 보며 냄새를 맡듯이 애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것들에게 인사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이제 내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버지와 어머니의 밝은 세계였다. 하지만 나는 죄를 짓고 낯선 물속에 빠졌으며 모험과 죄악에 휘말려 적의 위협을 받고 있었다. 위험과 불안, 치욕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모자와 양산, 사암으로 된 좋고 오래된 바닥, 복도 장식장 위에 걸린 커다란 그림, 안쪽 거실에서 들리는 누나 목소리, 모든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사랑스럽고 정답고 소중했다. 하지만 이제 그것은 위로를 주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비난일 뿐이었다. 이제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었고 나는 그 명랑함과 조용함에 동참할 수 없었다. 나는 매트에 문질러 털어버릴 수 없는 더러움을 발에 묻혀왔으며 고향의 세계가 알지 못하는 그림자까지 끌고 왔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갖고 있었던가. 마음이 조마조마했던 적은 또 얼마나 많았던가. 하지만 오늘 이 공간으로 가지고 온 것에 비하면 모두 놀이와 장난에 불과했다. 운명이 뒤쫓아와 나를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어머니도 그 손을 막을 수 없었다. 아니, 그 손의 존재를 알아서도 안 된다. 이제 나의 죄가 도둑질이든 거짓말이든 어차피 마찬가지였다. 하느님을 두고 거짓 맹세까지 하지 않았던가. 내 죄는 이것이냐 저것이냐가 아니라 악마에게 손을 내밀었다는 사실이었다. 왜 같이 다녔을까? 지금까지 아버지한테도 그렇게 고분고분한 적이 없으면서 왜 크로모의 말을 그렇게 잘 들었을까? 왜 도둑질한 이야기를 꾸며냈을까? 왜 영웅적인 행위라도 되는 듯 범죄를 자랑했을까? 이제 악마가 내 손을 잡았고 적이 내 뒤를 쫓아왔다. 한순간 나는 내일 벌어질 일이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다만 무엇보다 내가 점점 내리막길을 걸어 결국 깜깜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리라는 걸 무서울 만큼 또렷이 느꼈다. 나의 잘못에서 또 다른 새로운 잘못이 나올 것이다. 누이들 앞에 나서고 부모님에게 인사하고 입을 맞추겠지만 다 거짓이리라. 마음속에 숨겨야 할 운명과 비밀을 평생 끌고 다니리라. 아버지 모자를 보자 순간 신뢰와 희망의 불끈 솟았다. 아버지한테 다 털어놓아서 판결과 처벌을 달게 받고 비밀을 함께 나누고 구원을 받으리라. 힘들고 아픈 시간,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힘든 시간이 되겠지만 지금까지 여러 번 이겨낸 참회와 비슷하리라. 그 생각은 얼마나 달콤했던가, 얼마나 솔깃했던가. 하지만 다 소용없었다. 나는 내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비밀이 하나 있고 혼자 스스로 갚아야 하는 죄를 하나 지었음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지금 나는 갈림길에 서 있는지도 모른다.
이 시간 이후로 영원히 나쁜 쪽에 속하고 악한 사람들과 비밀을 나누고 그들에게 휘둘리고 깜빡 복종하고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할지도 몰랐다. 어른인 척, 영웅인 척 행동했고 이제 그 결과를 감당해야 했다. 안으로 들어가자 다행히 아버지가 내 신발이 젖었다고 나무랐다. 초점이 빗나가 아버지는 더 나쁜 일을 눈치채지 못했고 나는 은밀히 더 나쁜 그 일 때문에 꾸중을 듣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견딜 수 있었다. 그때 처음 느끼는 묘한 감정이 내 안에서 반짝 타올랐다. 갈고리가 잔뜩 박힌 날카롭고 사악한 감정이었다. 나는 아버지한테 우월감을 느꼈다. 비록 한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무지에 일종의 경멸을 느꼈다. 장화가 젖었다고 나무라는 그의 꾸중이 좀스럽게 느껴졌다. 만약 아버지가 아신다면 그렇게 생각하자 살인을 고백해야 하는 마당에 빵 한 개를 훔쳤다고 신문반은 범죄자가 된 듯한 느낌이었다. 추악하고 역겨운 감정이었지만 강렬하고 깊은 매력을 지니고 있었다. 그 감정은 다른 어떤 생각보다 나를 나의 비밀과 죄에 단단히 묶어놓았다. 어쩌면 크로모가 벌써 경찰관한테 가서 나를 고발했을 수 있었다. 머리 위로 비바람이 몰려오는데 여기서는 나를 어린아이 취급을 하고 있었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 지금까지 말한 모든 체험 가운데 이 순간이 중요하고 여운이 남는 대목이었다. 아버지의 신성함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나의 어린 시절을 떠받치는 기둥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었다. 그 기둥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되려면 부수어야 하는 기둥이었다. 우리 운명의 본질적인 내면의 선을 아무도 보지 못하는 이런 체험들로 이루어진다. 그런 금과 균열은 다시 아물고 잊히지만 가장 은밀한 방에서는 계속 살아 피를 흘리고 있었다. 곧바로 이 새로운 감정이 왈칵 두려워졌다. 당장 아버지 발에 입을 맞추고 용서를 빌고 싶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 용서를 빌 수는 없는 법이다. 그것은 어린아이도 현자 못지않게 깊이 느끼고 또 잘 아는 사실이다. 나의 일을 깊이 생각하고 내 일을 위한 방도를 궁리해야 할 것 같았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저녁 내내 달라진 우리 집 거실 공기에 익숙해지느라 신경을 썼기 때문이다. 벽시계와 탁자, 성경과 거울, 책꽂이와 벽에 걸린 그림이 이별을 고하는 듯했다. 나의 세계와 아름답고 행복했던 삶이 과거가 되고 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얼어붙은 심정으로 바라보아야 했다. 내가 저 바깥 어둡고 낯선 세계에 새로 뿌리를 내려 양분을 빨아들이고 단단히 자리 잡는 것을 느껴야 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죽음을 맛보았다. 죽음은 쓴맛이 났다. 죽음은 탄생이며 새로운 혁신에 대한 불안이자 두려움이기 때문이다. 마침내 침대에 눕자 얼마나 기뻤던지 방금 전 최후의 지옥과도 같은 괴로운 저녁 기도를 마쳤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를 다 함께 불렀다. 아, 나는 함께 노래하지 않았다. 하나하나가 다 쓸개집이고 독약이었다. 기도도 같이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축도하며 우리 모두와 함께 하소서 하고 기도를 마치자 움찔 일어난 경련이 나를 그 모임에서 쫓아냈다. 하느님의 은총이 그들 모두와 함께 했지만 이제 나하고는 함께하지 않았다. 나는 차가운 마음으로 녹초가 되어 자리를 떴다. 따뜻함과 안전함에 포근히 감싸여 잠시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마음은 두려워하며 다시 뒤로 돌아가 불안하게 날개를 파닥이며 지난 일 주위를 맴돌았다. 어머니가 여느 때처럼 잘 자라고 밤 인사를 했다. 어머니의 발소리 여운이 아직 방에 남아있고 어머니가 들고 있는 촛불빛이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이제 어머니가 다시 돌아올 거야. 눈치를 채고 키스를 하며 묻겠지?
희망을 주는 온화한 목소리로. 그럼 나는 울음을 터뜨릴 수 있을 테고, 그럼 목에 걸린 돌멩이가 눅눅 녹을 거야. 어머니를 말아 끌어안고 다 털어놓아야지. 그럼 모든 일이 말끔히 해결되고 나는 구원을 받을 거야. 문틈이 벌써 깜깜해졌지만 나는 잠시 더 귀를 쫑긋 기울이며 그럴 거라고, 꼭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고 다시 아까 그 일로 돌아가 적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크로모가 똑똑히 보였다. 한쪽 눈을 가늘게 뜨고 야비하게 웃고 있었다. 그를 쳐다보자 피할 수 없는 일이 내 마음을 갉아먹으며 그가 더 커지고 추악해졌다. 그의 사악한 눈이 악마처럼 번쩍였다. 잠들 때까지 그는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었다. 하지만 그의 꿈을 꾸지는 않았다. 오늘 있었던 일도 꾸지는 않았다. 나는 부모님과 누이들과 함께 보트를 타고 있었다. 휴일의 순수한 평화와 은은한 빛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었다. 한밤중에 퍼뜩 잠이 깼다. 아직도 그 행복의 여운을 느끼고 햇빛에 반짝이는 누이들의 하얀 여름옷이 아른아른 보였다. 하지만 어느새 낙원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와 사악한 눈을 번쩍이는 악마 앞에 서 있는 것이었다. 아침에 어머니가 허둥지둥 달려와 늦었는데 왜 아직도 침대에 누워있느냐고 소리쳤다. 나는 몸이 좋지 않아 보였고 어머니가 어디 아프냐고 묻자 그만 토하고 말았다. 덕분에 좀 나아진 것 같았다. 나는 몸이 조금 아픈 것이 좋았다. 아침 내내 카밀레 차를 옆에 두고 누워서 옆방에서 어머니가 청소하는 소리와 리나가 바깥 현관에서 푸죽간 주인을 맞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에 가지 않는 오전은 어딘지 동화 같고 마법에 걸린 것 같기도 했다. 방 안으로 아른아른 비쳐드는 햇빛은 학교에서 초록색 커튼으로 가리는 그 햇빛이 아니었다. 하지만 오늘은 그것도 그 맛이 나지 않았고 선율도 어긋나 있었다. 그래,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하지만 종종 그랬듯이 몸이 조금 좋지 않은 것뿐이었다. 그 정도로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학교에 가는 일은 막아주었지만 11시에 시장에서 나를 기다리는 크로모를 막아주지는 못했다. 이번에는 어머니의 다정함도 위로가 되지 못했다. 그냥 귀찮고 괴롭기만 했다. 나는 다시 잠이 든 척하며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아무 소용이 없다. 11시에는 시장에 나가야 한다. 나는 10시에 살며시 일어나 이제 괜찮아졌다고 했다. 그런 경우에는 보통 다시 침대에 눕거나 오후에 학교에 가야 했다. 나는 학교에 가고 싶다고 했다. 계획을 세운 것이다. 돈도 없이 크로머를 만나러 갈 수는 없었다. 원래 내 것인 작은 저금통을 빼내는 수밖에 없었다. 저금통 안에 돈이 많지 않다는 건 알고 있었다. 턱도 없이 모자랐지만 그래도 얼마는 있었다.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낫고 적어도 크로모를 달래야 한다고 직감이 일러주었다. 양말만 신고 살그머니 어머니 방에 들어가 책상에서 저금통을 들고 나오는데 기분이 좋지 않았다. 하지만 어제 일만큼 나쁘진 않았다. 숨이 막힐 듯 쿵쿵 뛰는 가슴을 안고 아래로 내려왔다. 층계참에서 처음으로 자세히 살펴보니 저금통이 잠겨 있었다. 계속 숨이 막힐 듯 가슴이 쿵쿵 뛰었다. 저금통은 아주 쉽게 열 수 있었다. 양철로 된 얇은 창살만 부수면 되었다. 하지만 부수어진 것을 보니 마음이 아팠다. 비로소 도둑질을 한 것이다. 지금까지는 고작 사탕이나 과일을 몰래 집어먹은 것뿐이었다. 하지만 이제 비록 내 돈이지만 엄연히 도둑질을 한 것이다. 크로모와 그의 세계에 다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고 이제 그렇게 착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아래로 내려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반항했지만 악마가 잡아간다고 해도 다시 돌아갈 길은 없다. 두려워하며 돈을 세어보았다. 저금통 속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요란하더니 손에 쥐고 보니 형편없이 적은 액수였다. 고작 65페니이었다. 저금통을 아래층 마루에 감춘 다음 돈을 꼭 움켜쥐고 집을 나서는데 평소 대문을 나설 때와 기분이 영 달랐다.
위에서 누가 나를 부르는 듯했다. 나는 황급히 그곳을 떠났다.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다. 나는 달라진 도시의 골목을 지나 처음 보는 구름 아래를 걸어 나를 쳐다보는 집들과 나를 의심하는 사람들 곁을 지나쳐 애움길로 갔다. 가는 도중 문득 가축시장에서 1달러를 주운 같은 학교 다니는 아이 생각이 났다. 하느님이 기적을 일으켜 나도 돈을 줍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기도할 자격도 없었다. 설사 있다고 해도 저금통에 다시 말짱해지진 않으리라. 프란츠 크로머는 멀리서 나를 보고도 무시하듯 천천히 걸어왔다. 가까이 가자 명령하듯 따라오라는 눈짓을 하더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유유히 계속 걸어갔다. 그는 슈트로 거리를 내려가 좁은 나무 다리를 건너 마지막 집들 부근 신축 중인 건물 앞에서 걸음을 멈추었다. 일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문과 창문을 달지 않은 벽만 덜렁 삭막하게 서 있었다. 크로머는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갔다. 나도 따라 들어갔다. 그는 벽 뒤로 가서 눈짓으로 가까이 오라고 하더니 손을 내밀었다. 가져왔지? 그가 차갑게 물었다. 나는 움켜쥔 손을 호주머니에서 빼 그의 손바닥에 돈을 쏟았다. 마지막 5페니히 동전이 떨어지는 소리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그는 벌써 다 헤아렸다. 65페니히네. 그는 이렇게 말하고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쭈뼛쭈뼛 말했다. 응, 내가 가진 것이 이게 다야. 너무 적다는 거 알아. 하지만 이게 다야. 더는 없어. 그는 거의 온화하다 싶은 어조로 나무랐다. 네가 좀 더 똑똑한 줄 알았는데 신사들 사이에는 원칙이 있어야 하는 거야. 나는 너한테 정당하지 않은 돈을 받을 생각이 없어. 너도 알 거야. 이 동전은 도로 집어넣어. 다른 사람은 돈을 깎으려고 하지 않을걸. 다 줄 거라고. 누군지 너도 알지? 하지만 이게 다야. 다라고. 저금한 돈이었어. 그거야 네 사정이지. 널 불행하게 만들고 싶진 않아. 이제 빚이 1마르크 35페니히 남았어. 언제 받을 수 있을까? 아, 꼭 줄 거야, 크로머.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마 금방 돈이 더 생길 거야. 어쩌면 내일이나 모레 생길 수도 있어. 이 일을 우리 아버지한테 말할 수 없다는 건 너도 알잖아.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너 해치고 싶은 생각은 없어. 나는 내 돈을 12시 전에 받을 수 있어. 알잖아? 그리고 난 가난하다고. 너는 좋은 옷을 입고 점심도 나보다 좋은 걸 먹잖아. 하지만 아무 말도 안 할게. 조금 더 기다리지 뭐. 모레 휘파람 불게. 오후에 말이야. 그때까지 일을 말끔히 처리해. 내 휘파람 소리 알지? 그는 휘파람을 불어 보였다. 자주 들었던 소리였다. 내가 말했다. 응, 알아. 마치 일행이 아닌 듯 그는 혼자 훌쩍 가버렸다. 그것은 우리 사이의 거래였을 뿐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니었다. 지금도 갑자기 크로모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면 소스라치게 놀랄 것 같다. 그 후로 나는 그의 휘파람 소리를 자주 들었다. 계속 그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다. 휘파람 소리는 그 어떤 장소와 놀이, 그 어떤 일과 생각도 헤집고 들어올 수 있었다. 나를 좌지우지한 그 소리는 이제 나의 운명이었다. 색색으로 곱게 물든 따사로운 가을 하늘에 나는 좋아하는 우리 집 작은 꽃밭에 나와 이상한 충동에 떠밀려 더 어렸을 때 했던 사내 애들 놀이를 다시 해보곤 했다. 나보다 더 어리고 아직 착하고 자유롭고 순진하고 보호받는 소년인 척 해본다. 하지만 한창 놀고 있는데 어디선가 크로머의 휘파람 소리가 들리는 것이었다. 나는 늘 예상했으면서도 어김없이 방해를 받고 소스라치게 놀랐다. 그 소리는 놀이의 맥을 끊고 상상을 망쳐놓았다. 그럼 나는 가야 했다. 나를 괴롭히는 녀석을 따라 더럽고 나쁜 곳으로 가서 변명하고 돈을 갚으라는 재촉을 받아야 했다. 이 모든 일은 아마 몇 주간 계속됐을 것이다. 하지만 내게는 몇 년,
아니 영원처럼 느껴졌다. 돈이 생기는 일은 별로 없었다. 리나가 부엌 식탁에 올려놓은 장바구니에서 5페니히나 10페니 동전을 훔치는 것이 전부였다. 그때마다 크로모한테 야단을 맞고 넘치도록 격려를 받았다. 나는 그를 속이고 그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이었다. 그의 돈을 훔쳐 그를 불행에 빠뜨린 사람이었다. 살면서 그렇게 곤경에 빠진 적은 많지 않았으며 그보다 더 큰 절망과 예속을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저금통을 장난감 돈으로 채워 원래 있던 자리에 도로 갖다 놓았다. 거기에 대해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언제라도 발각될 수 있었다. 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오면 혹시 저금통에 대해 물으려고 오는 게 아닌가 싶어 크로모의 거친 휘파람 소리보다 오히려 어머니가 더 무서울 때도 많았다. 여러 번 빈손으로 나가자 그 악마는 나를 다른 식으로 괴롭히고 이용하기 시작했다. 나는 그를 위해 일해야 했다. 그의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내가 대신해야 했다. 한 발로 10분 동안 뜀뛰기를 하거나 지나가는 행인의 웃옷에 종이 쪽지를 붙이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을 하기도 했다. 나는 무수히 많은 밤 꿈속에서 그런 괴로운 일을 계속했고 악몽으로 흠뻑 땀에 젖었다. 한동안 몸이 아팠다. 자주 토하고 쉽게 오한이 났지만 밤이면 땀에 젖고 고열에 시달렸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끼고 어머니가 더 관심을 쏟았지만 신뢰로 보답할 수 없었기에 괴롭기만 했다. 한 번은 저녁에 이미 침대에 누웠는데 어머니가 초콜릿 한 조각을 가지고 왔다. 하루 종일 착하게 굴면 잠들기 전 종종 상으로 그런 간식을 받았던 더 어린 시절이 생각났다. 어머니가 거기 서서 초콜릿을 내밀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나는 고개만 가로저었다. 어머니가 어디가 아픈지 물으며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나는 격하게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안 먹을래요 라고만 했다. 어머니는 침대 옆 탁자에 초콜릿을 놓고 나갔다. 다음 날 어머니가 어젯밤 일에 대해 물으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모른 척했다. 한 번은 어머니가 의사를 불렀다. 의사는 나를 진찰하고 아침에 찬물로 씻으라는 처방을 내렸다. 당시 나는 일종의 정신착란 상태였다. 우리 집의 반듯한 평화 속에서 두려워하고 고통받으며 유령처럼 살았다. 다른 사람들의 생활에 동참하지 못했고 단 한 시간도 나 자신을 잊어버리는 적이 드물었다. 화가 나서 대체 무슨 일인지 자꾸 말을 붙이려는 아버지한테는 마음을 닫고 차갑게 대했다.